지난번에 이어서 그쵸? 유체, 플루이드, 기체나 액체예요. 다 포함하고 있어요. 인터널 플로우에 대해서 배우고 있어요. 그쵸? 지난번 수업에서 그쵸? 우리가 배운 거는 경사를 가진 서클이죠. 원형의 관 내에 어떤 유체가 흘러갈 때, 그렇죠? 유체가 흘러갈 때 도대체 어떤 일이 작용되느냐? 압력 손실이라는 게 발생된다. 그렇죠? 왜? 전달 능력 때문에. 그렇죠? 흘러가는 방향의 속도 구배. 이게 Y방향이라 그랬어요. 이게 X방향. 그리고 노슬립. 그렇죠? 유체와 고체가 만난 곳에서는 노슬립이에요. 딱 정지되어 있고 모든 유체는 물론 고체에 비해서는 굉장히 약한 힘이지만 점성이라는 게 있다. 가고자 하는 걸 방해하는 방향으로 작동한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다가 미소 최적에다가 컨트롤 볼륨에다가 운동량 보존 방정식을 적용시켜서 쭉 풀었더니 이렇게 되더라. 여기까지 배웠어요. 압력이 손실되는 거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흘러갈 때 이러한 저항에 의해서 압력이 손실되더라. 손실되는 압력에 봤더니 이런 관계가 있더라. 그렇죠? 즉 점성이 보내고자 하는 유체의 점성이 크면 클수록 압력이 손실이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압력하고 여기에 압력이. 그러면 그만큼 이 손실만큼은 뭔가가 일을 해줘야 흘러가겠죠. 배관 내를. 건축물에서 이런 걸 뭐 태반이라 그랬어요. 그렇죠? 자, 그리고 주로 건축에서 다루는 공기나 물, 가스들은 대부분 뉴턴 유체, 뉴턴이온 플루이드라는 이런 조건을 만족하는 유체라고 적용해도 큰 문제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결국엔 압력 손실이라는 거는 배관의 직경의 R은 이거예요. 제곱의 반비례예요. 즉 배관이 넓으면 크면 클수록 관의 직경이 크면 클수록 압력 손실은 작아져요. 그렇죠? 거꾸로 얘기하면 배관의 직경이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압력 손실이 커진다는 얘기죠. 흘러가는 것에 대한 표면적 비율이. 그렇죠? 그리고 흘러가는 유체의 점성에 관계돼서, 그리고 길이 멀리 보내려면 멀리 보낼수록 손실이 커져요. 속도 빨리 보내려면 빨리 보낼수록. 자, 그리고 경사진 기울기예요. 중력에 이기기 때문에, 그렇죠? 만약에 90도다 1이 되겠죠. 이만큼의 압력 손실, 중력에 의한 손실도 작용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만큼의 이 손실되는 압력 손실을 프레셔 드롭을 이겨낼 수 있는 일을 해줘야 건물에서 물이 1층에서부터 50m까지 올라가는, 50층까지 올라가고 그러는 거예요. 공기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지난번에 배운 데가 여기까지 배웠어요. 자, 그러면 오늘 배우는 부분은, 자, 측류에서는 분명히 이렇게 해석이 될 수가 있는데 우리가 다루는 게 꼭 유체의 흐름이 충류인 경우만은 없어요. 그러면 도대체 충류가 뭐냐, 난류가 뭐냐? 터뷸런트는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그렇죠? 비행기 타고 가다 보면 급격하게 떨어지거나 수직으로 급속하게
수직으로 올라가거나 해서 굉장히 기류가 불완전한 상태라 그러죠. 자, 충류는 뭐냐? 아까 우리가 이 방정식을 적용한 거는 충류의 경우에서요. 충류. 즉 운동량 보존 방정식을 적용한 거죠. X방향에 대해서. 운동량이 딱 적용이 될 수 있는 경우인데, 자, 충류는 뭐냐? 오더드예요. 굉장히 차곡차곡 변화 없이 층층이 일정하게 흘러가요. 안정적인 흐름이죠. 쭉. 근데 반대로 얘기해봐요. 난류는 뭐냐? 디스오더드예요. 굉장히 불규칙해요. 속도가 아주 그냥 증가하고 점성에 따라서 그렇죠? 움직임이 굉장히 불규칙해져요. 도대체 예측을 할 수가 없어. 바람이 와류를 형성한다. 버텍스. 와류를 형성하기도 하는데 그렇죠? 굉장히 불규칙한 영역이 흐름이 예측이 불가능해요. 100%. 물론 뭐 CFD라는 그 전산 수치 유체 역학이라는데 우리가 많은 것들을 미소 최적에다가 우리가 배운 식대를 적용해서 풀 수 있는 방법도 있지만 정확하게 예측하기라는 불가능해요. 왜? 너무나 불규칙해요. 그 중간 과정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서부터 여기로 가려는 트랜지션. 전이 과정이 하나 있어요. 여기서부터 계속 이렇게 흘러갈까? 여기로 갈까? 고민하는 단계죠. 어느 정도 속도가 빨라지다 보면 어느 정도 속도까지 이렇게 천천히 흐르다가 속도가 뭐 다른 인자들도 점성이나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치겠지만 일단 속도를 보면 속도가 낮을 때는 이렇게 천천히 체국체국 오더드 흘러가려고 그럴 거예요. 하지만 속도가 빨라지면 불규칙성 이런 체계화되어 있는 오더드되어 있는 것이 파괴가 되기 시작하면서 이런 방향으로 유체가 흘러갈 거라는 거예요. 흘러가요. 자, 그러면 우리가 알고 싶었던 거는 관내를 흘러가는 관내 어떤 유체를 보내고자 할 때 얼마만큼의 압력 손실이 생기고 이 손실되는 일만큼을 해줘야 되는지를 알고 싶은데 이게 난류에도 적용이 될까 하는 문제예요. 좀 난류를 풀고 싶어요. 속도가 빠른 유체를 해보고 싶다. 그쵸? 근데 실제로 굉장히 적용하기가 어려워요. 난류에는. 저식을 바로. 왜? 운동량 보존 방정식이 성립을 안 해. 아니, 운동량 보존 방정식은 전체는 성립을 하겠죠. 컨트롤 볼륨 내에서. 하지만 그 내부에서의 국소적인 운동량의 배분이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는 식은 없어요. 그러면 물론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전산 유체 역학을 통해서 CFD라는 걸 통해서 어느 정도 해석을 가능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도 거기에서도 몇 가지 가정을 해야지만 난류라는 현상을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 난류의 경우에는 아주 조건을 아주 심플하게 가정을 한다든지 또는 가장 좋은 방법은 실험을 통해서 하는 직접 재봐. 그게 가장 정확하잖아요. 직접 재보는 게 가장 정확한 방법이에요. 근데 자 직접 재보는 방법, 실험도 한두 번 할 수 있어야지 모든 거를 실험할 수는 없잖아. 그렇죠? 실험이라는 것도 굉장히 자 여기서 보면 봅시다. 자 결국엔 이거를 결정하는 인자의 파라메타를 가만히 봅시다. 함수예요. 점성이 있겠죠? 길이가 있겠죠? 속도가 있겠죠? 반경이 있어. 파라메타가 4개가 돼. 우린 건물 특히 그럴 거예요. 건물은 만들기 전에 예상을 해야죠. 만들고 나서 잘못했다 다시 짓자? 불가능하죠. 모형이면 괜찮아요. 깨부시고 다시 하면 돼요. 하지만 이 조건이 다 틀린 경우가 뭐 관의 배관 길이가 각각인 경우에 있어서 이런 파라메타가 변수가 4개라면 실험을 몇 번 해야 될까요? 무수히 많은 실험을 해야 될 수도 있어요. 이거를 구하기 위해서.
이 변수가 좀 너무 많어. 변수가 하나면 변수가 이거를 나타낼 수 있는 변수 파라미터가 뭔지 모르지만 하나로 줄일 수 있다 그러면 얘를 뭐 한 번만 실험해도 딱 나오겠죠. 미지수 하나고 식 하나니까 한 번만 실험해도 알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미지수가 4개라고 생각해 보세요. 식이 몇 개 필요해? 4개가 필요해. 얼마나 복잡한 거예요. 실험하려면. 충류의 난류의 경우에는 충류는 그냥 풀어도 돼 이렇게. 근데 난류의 경우에는 안 풀리니까 이런 변수들을 전부 고려해야 되는데 실험을 하려면 이런 변수들을 각각을 고려하는 게 너무나 힘들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나온 것이 슬라이드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non-dimensional, 무차원화예요. 뭔가 파라메타 수를 줄이고 싶은 거예요, 저거를. 어떻게 하면 저걸 좀 줄여가지고 충류군, 난류군 뭔가 좀 쉽게 실험을 통해서 압력 손실이라든지 이런 값을 구하고 싶은 거예요. 자, 무차원화라는 건 너무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길이를 길이로 나눈다. 그렇죠? 무차원화는 길이를 길이로 나눈다. 단위가 없어지죠? 이런 걸 뜻해요. 무슨 의미입니까? 뭐를 뭐로 나눠? 똑같은 단위로. 배수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우리가 뭐 퍼센트라는 것도 많이 느낌에 있죠? 몇 프로가. 프로는 이제 퍼센트는 100분의 1이니까. 빼면 뭐를 가지고 뭐를 나눈 어떤 숫자를 무차원하게 시킴으로 해서 그게 몇의 배수가 되겠다. 그렇죠? 뭐 차값을 기준으로 집값이 차값의 몇 배다. 어떤 기준값을 잡아놓는 거죠. 개념적으로. 그러면 굉장히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자, 그 예를 한번 직접 봅시다. 그래서 책을 안 꺼냈네. 그래서 다음 슬라이드에서 보면 그렇죠? 자, 책은 412페이지예요. 자, 차원을 무차원한 거에 대해서 한번 여기 써놨어요. 자, 여기에 나오는 거 보니까 무차원할 수 있는 것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얘도 무차원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길이라는 걸 가만히 보면. 그래서 제일 먼저 자, 별표 붙인 거는 차원이 없다라는 거예요. 차원이 없으면 어떻게 되죠? 뭔가 기준에 대해서 이거 베르누이 방정식 봤을 때 생각나요? 정압에 대한 동압의 비율이죠. 압력을 압력으로 나눴으니까 단위는 없어졌어. 그렇죠? 속도가 뭐 이거 속도를 가져와도 될 것 같아요. 일단 그 다음에 두 번째 슬라이드에 있는 것처럼 길이에 대한 것도 뭔가 무차원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길이는 얘하고 얘도 관계가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 광경에 대해서 관의 길이죠. 요거를 한꺼번에 무차원 시켜도 직경에 대한 길이의 비율이죠. 그러면 여기에 있는 것처럼 자, 반경, 반지름이죠. 그리고 길이를 이렇게 표시하자. 우리가 직경을 놓는 것보다 중심의 원점에서의 반지름 D를 놓으면 이 비율은 뭘 뜻해요? 요 반지름에 대한 관의 비율을 나타내는 무차원수가 돼버려요. 이렇게 된다고요. 그러면 요 식을 좀 바꿔서 그죠?
R은 2D죠. 책에 있는 것처럼. 자, 거꾸로 해야 돼? R이 반경인가? 직경이, 그쵸? 맞다. 반경과 직경, 길이에 대해서는. 자, 그러면 이거를 바꾸면, 일단 요거 내비두고. 자, 요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 자, 요 식을 한번 이제 바꿔보는 거예요. 그쵸? 델타 P는 요렇게 나타낼 수 있죠. 이쪽으로 보면, 델타 P는 무차원에 대한 값에다가 요게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길이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놓을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관계가 되니까 D로 바꾸면 얘는 어떻게 돼요? D는 2분의 R이야. 그렇죠? 그러면 여기다 집어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2분의 R이니까 제곱이니까 4제곱에 4에다가 D제곱이 되겠죠. 올라가면 36이 될 거예요. 64, 48에 32가 되나? 32가 되고요. 32가 되고 요것만 남을 거고 무차원에 대한 L에다가 L은 어떻게 돼요? 무차원에 대한 길이, 즉 반지름에 대한 길이의 비율을 나타내면 L에다가 D를 곱하면 돼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뭐가 없어지느냐? 얘는 남겠지만 얘는 없어지겠지. 왜? 밑에 D가 있으니까 이렇게 될 거예요. 이렇게 남겠죠. 그 다음에 평균 속도가 남을 거예요. 이거는 일단 없다고 가정해 봅시다. 똑같은 작업이니까 복잡하니까. 그렇죠? 이렇게 될 거예요. 다음 슬라이드처럼 보는 것처럼. 그렇죠? 그러면 얘 옮기고 그럼 얼마가 되죠? 64가 되겠죠? 2 왔으니까 64가 되고. 자, V를 에버리지라고 보면 얘는 없어질 거고 얘는 없어질 거고 나누면 되니까 밑으로 나누면 되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밀도와 V 에버리지가 이렇게 올 거예요. 식이 무차원수를 몇 개 적용했더니 이렇게 바뀌어요. 자, 얘를 이쪽으로 가져오자. 귀찮다. 자, 무차원에 대한 수를 넣으면 이건 무차원수예요. 뭔가 나누면 식이 이렇게 돼버려요. 얘 없어지고. 그쵸? 맨 밑에가 있는데 이런 형태가 돼버려요. 그죠? 자, 여기서 이 무차원수의 비율을 우리가 책에서 보면 다음 슬라이드에서 보면 프릭션 팩터라 그러자. 마찰에 의한 저항이잖아요. 압력 손실이잖아요. 이거 압력 손실인데 길이 무차원에 대한 관에 대해서 압력에 대한 손실의 비율을 이걸 F라 그러자. 프릭션 팩터라 그러자. 정의하는 거예요. 이렇게 정의하자. 그러면 요거를 좀 길어지니까 식을 좀 앞에다 써놓으면 V 에버리지는 물론 관내에는 이런 속도 분포가 형성이 되겠지만
평균적인 속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관내에서. 중심부에서는 빠르고 관과 마주되는 부분에서는 속도가 줄겠지만 평균적인 속도를 얘기한다. 자, 얘를 가만히 봤더니 가만히 보세요. 얘도 무차원수 단위가 없는 애들이에요. 그러면 얘네들도 당연히 단위가 없는 애들이에요. 쉽게 정리하면 64에다가 뭔지 모르지만 이 값은 단위가 없는 애들이 생겨. 새로운 처음에 우리가 압력을 무차원하고 길이를 무차원해서 식을 요 식이에요. 압력 손실에 대한 식을 적용해 봤더니 이렇게 바뀌면서 뭔가 무차원에 대해 할 수 있는 식이 생겨요. 자, 그러면 여기서 잘 봐요. 아까 여기서 지워버리고 말았는데 이 식에서 압력 손실과 관련된 파라미터는 몇 개라 그랬죠? 카메라에는 안 나올지 모르겠지만 여기서 밑에. 자, 압력 손실과 관계된 파라미터는 여기서 보니까 뮤가 있었고, 그쵸? 이 식에서 길이가 있었고, 속도가 있었고, 직경이 있었어요. 파라미터가 4개였죠, 이거. 그래서 어려웠었죠. 실험해서 구하려면. 이 식 가지고는 바로 값을 안다 그러면 바로 구할 수 있는데 만약에 실험을 통해서 구하려면 어려웠는데 파라미터가 4개라서 가만히 봤더니 얘가 하나로 합쳐졌어. 얘 들어왔죠? 길이 들어왔죠? 속도까지도 들어왔어. 뭐가 안 들어왔어? 밀도라는 게 하나 더 추가된 거. 아까 각도가 있었으니까 밀도가 있었고. 변수가 줄었죠? 얘를 이렇게 비율로 나타내는 파라미터 하나가 어떤 상황을 나타내는 것 같아. 그렇죠? 4개가 각각이었는데 가만히 봤더니 요 4개라는 거는 이런 관계가 생기고 4개의 값이 조합이 되면 하나의 값이 나와. 언제나. 이런 얘도 무차원이고 값이 없을 거예요. 당연히 얘도 무차원이니까 무차원이고 64야 상수니까 단위가 없는 거고 파라미터를 하나로 줄였어. 그 많았던 파라미터를. 자, 이 파라미터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 먼저 보시죠. 영국의 레이놀드라는 사람이 명칭을 해서 레이놀드 수라 그래요. 저수를. 이거를 레이놀드 수라 그래요. 근데 레이놀드는 이거를 역으로 잡았어요. 이렇게 역으로 잡았어요. L로 바꾼 거는 저 길이라는, 그쵸? D라는 팩터를, D를 직경이죠? 아니, 반지름. D를 L이라는 걸로 표현해서 이제 바꿔보니까, 아, 저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생각해 봤더니, 이거 관성력이잖아. 그대로 가고자 하는 힘이에요. 에 대해서 점성이죠. 그거를 방해하고자 하는 힘의 비율이에요. 이 숫자를 봤더니, 아, 그렇구나. 저게 애들이 밀도를 가지고 속도를 가지고 그냥 가려는 힘에 대한 그걸 막으려고 하는 어떤 비율이구나. 그러면 충류와 난류를 설명할 때 아까 뭐라 그랬어요? 굉장히 체계화되어 있다 그랬죠. 충류는 체계화되어 있는 거야. 그럼 뭐겠어요? 가려는 힘이 세지면 속도가 빨라지면 유동이 불규칙해진다 그랬죠. 얘가 커지면 레이놀드 값이 작아지면서 관성력이 작아져요. 속도가 낮아진다는 소리죠. 굉장히 채곡채곡 흘러간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얘보다 속도가 빠르다면 어떻게 해요? 이 숫자가 커지면서 굉장히 관성력이 지배해서 점성이 가는 걸 좀 막는 거, 체계화시키려는 걸 막는 힘보다 자기가 뚫고 나가서 뻥 하려는 힘이 더 커지는 거예요. 그런 힘의 비율이다 라는 걸 알아냈고 첫 번째가 파라미터를 하나로 나타낼 수 있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가 알게 된 건 자, 그러면 우리가 실험을 할 때
이 각각의 조건을 전부 고려해서 실험할 필요 없이 이 값이 동일하면 동일한 현상이다라는 거예요. 물리적으로. 이 값이 동일하면 어떤 조건이 됐든 물리적으로 동일한 현상이라는 거예요. 자, 이런 개념이 성립이 되니까 우리가 여기 풍동이나 이런 것처럼 건물도 세워지기 전에 풍압을 받는다든지 할 때 실제로 우리가 100m, 200m 되는 건물 만들어 놓고 바람이 얼마나 걸리는지 잴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잘못해서 건물이 쓰러지면 어떻게? 큰일 나죠. 이런 축소 모형 실험들도 가능해진 거예요. 어떻게 축소가 가능하느냐? 요 값만 같으면 동일한 물리적 현상이라는 거예요. 얘가 길이가 작아졌으니까 얘가 작아진 만큼 요 값을 동일하게 하려면 속도를 크게 한다든지 해서 아니면 이걸 크게 한다든지 해서 요 값만 동일하게 놓으면 무차원수 레이놀드스만 동일하게 놓은다면 물리적으로는 똑같은 현상이라는 거예요. 네 개의 파라미터를 개별로 고려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요 한수로 하나의 레이놀드스 가지고 축소해서 이렇게 해서 만들어서 얘가 받는 힘이나 실제 100m에서 얘가 받는 힘이나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동차 같은 걸도 군함들, 비행기들도 실제로 만들어서 날려볼 수 있을까요? 만들기 전에? 힘들겠죠. 만들기 전에 축소하거나 작게 해봐서 보게 되는데 생각해보자고. 만약에 자동차의 크기를 실제로 만들 수는 없잖아. 이게 저항이 얼마. 자동차에서 이게 저항이라는 건 뭐예요? 저항인 거죠. 자동차 엔진이 달리는 데만 써야 되는데 공기에 저항을 받아서 손실이 생기는 거잖아. 이걸 줄이려면 유선형으로 잘 만들어야 돼. 건물도 마찬가지예요. 바람의 저항을 줄이려면 유선형으로 잘 만들어야 되는데 자, 일단 자동차를 한번 설명해 보세요. 자동차를 실제 크기로 할 수 없으니까 자동차의 크기를 100분의 1로 줄였다. 생각해봐요. L이 100분의 1이 됐어. 그러면 기존 값, 얘는 예를 들어서 얘가 자동차 5m짜리인데 그쵸? 레이놀드스로 볼까? 자, 실제 자동차는 리얼 길이는 만약에 5m다. 근데 5m점 만들어서 실험할 수도 없고 달리게 할 수도 없으니까 작게 실험을 했다. 100분의 1로. 그쵸? 그러면 길이는 100분의 1이 얼마예요? 0.05m가 됐을 거예요. 보통 날쌔게 달리는 자동차가 요즘 한 200km까지 나오죠. 계산 쉽게 얘기해서 차가 100km를 달릴 때 V가 hour를 달릴 때를 상정해서 이때 발생하는 압력, 손실, 저항을 계산해 보고 싶어. 알고 싶은 거야. 근데 실제로 그런 실험을 할 수가 없으니까 축소했어. 그럼 이 속도가 얼마가 돼야 되는지 모르죠. 같이 100km로 놓을까? 이상할걸? 그때 활용되는 게 이 레이놀드수예요. 요거. 자, 공기의 밀도 일정하고 공기의 점성계수 얘는 일정하니까 줄은 거는 요 길이가 줄은 만큼 길이가 랭스, 캐릭터 랭스가 얼마가 줄었어요? 100분의 1이 줄었으면 속도는 이 값이 레이놀드 값이 이 경우에 레이놀드 값이나 리얼의 익스퍼런트의 레이놀드 값을 같게 하려면 레이놀드의 수 정의에 의해서 역수지만 그렇죠? 레이놀드 수의 정의 그렇죠? 자, 요거는 안 바꾼다라고 해보면 값이 똑같으려면 이게 100분의 1 됐으니까 속도는 몇 배가 돼? 거꾸로 얘는 얘의 100배가 돼야 되죠. 그렇죠? 그래야지 동일한 현상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야지 얘가 요 크기에서 요 크기를 달릴 때 느끼는 요 힘의 저항이라는 거는 내가 만약에 축소를 한다면 요렇게 축소해 놓으면 이만큼의 속도를 줘야지만 느낄 수 있는 같다라는 거예요. 근데
자, 10의 4승 km/h가 도대체 몇 킬로야? 초속으로 하면 굉장히 빠르죠. 굉장히 빠를 거예요. 자, 그러면 머리를 바꿔. 예를 들어서 자, 이거 공기하지 말자. 공기보다 100배 무거운 물을 사용한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100배 무거우니까 이거 할 필요 없죠. 할 필요 없어져. 그냥 똑같이 100kg 넣으면 돼. 물로 바꿔놓으면 이 값은 안 변해. 이해가 되세요? 극단적인 설명을 했는데 그게 레이놀드수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에요. 즉 여러 개의 파라미터를 다 고려해야 되는데 그거를 각자로 하지 말고 하나의 무차원수로 나타내면서 굉장히 실험을 하는데도 편해졌어요. 쉬운 방법을 고를 수가 있어. 4개를 전부 별도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실험할 필요도 없어. 하나의 값을 가지고 실험해보면 응용이 가능해요. 그렇죠? 그게 레이놀드 수가 가진 의미예요. 자, 이걸 아까 프릭션 팩터라 그랬죠? 그리고 요걸 좀 줄이면 64의 레이놀드 수. 이렇게 된다 그랬어요. 자, 그리고 프리시움 팩터는 결국에 이거 그대로 쓰면 64에다가 밀도에다가 AVG예요.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원래 우리가 알고 싶었던 건 뭐죠? 이게 알고 싶었어요. 이게 알고 싶었는데 F라는 값을 여기다 넣어보면 어떻게 바뀔까? 그쵸? 슬라이드가 꺾고. 자, 여기다가 요거를 F로 프릭션 팩터라는 걸 무차원수로 해서 요거를 하게 되면 더 쉬울 것 같아. 얘의 값은 이거죠.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 그쵸? 자, 만약에 여기다가 얘가 이러니까 얘를 몇 분의 1 한 거야? 시계에 있는 것처럼. 그쵸? 집어넣어. 프리션 팩터 64니까. 그러면 얘는 F 곱하기 여기에 써 있는 것처럼 슬라이드에 써 있는 것처럼 L 잘 생각해봐. 요거 잘 생각해서 L이 있어야 될 거고 뮤도 있어야 될 거고 그쵸? 책이 어디 갔어? 슬라이드에 어디 있나? 저기 밑에 있죠? L 밀도 V AVG 에다가 뭐예요? 2분의 D 이렇게 돼요. 책에서 보면 413페이지 그렇죠? 압력 손실이 이렇게 해서 나타난다고. 자, 그럼 무엇을 뜻해요? 자, F란 값을 우리가 이렇게 정의했으니까 이제부터는 실험위에서 F의 값을 알면 어떤 관에서 어떤 조건에서 누군가 실험해 놓은 F 값을 무차원수를 알고 있다 그러면 프릭션 팩터 값을 알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길이 넣고 내가 원하는 속도 넣고 직경 넣었을 때 요 값이 얼마가 되는지 쉽게 계산이 돼요. 일일이 뭐 이거 이렇게 계산할 필요도 없어. 이렇게 해서 하면 이거 없애버리고 이렇게 쉽게 구할 수 있어요. 충류일 때는 아까와 같이 식을 이용해서 구해도 돼요. 하지만 난리일 때는 이게 굉장히 어렵다 그랬어요. 프리션 팩터를 구하는 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책을 보세요. 책에서 보면 책 표 9-1 418페이지 보면 관이 어떻게 생겼는지 삼각형이냐 세모냐 동그라미냐에 따라서 이 F값이 어떻게 되는지 다 실험해놨어. 여러분들 실험할 필요 없어. 실험해놨어. 물론 특수한 경우에 여러분들이 실험을 해서 F값을 구해야겠지. 하지만 구해놨어 남들이. 그래서 자기가 설계하는 관이 동그란 건지 네모난 건지 이 길이의 비율이 어떤 건지에 따라서 F값이 전부 벌써 구해져 있어요. 실험에 의해서 구해져 있어요.
자, 결국에 우리가 시작해보자 했던 거는 이거죠. 충류일 때는 이 식으로 해서 충분히 구할 수도 있는데 압력 손실을, 난류일 때는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였어요. 이걸 구하는 방법이. 이 식을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이 안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레이놀드 수를 구해놓고 충류와 난류가 이런 것이 다 무차원시켜놓고 봤더니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이 식은 충류에서뿐만 아니라 난류에서도 동일하게 사용할 수가 있어요. 책에서 보면 그림 421페이지에 있는 그림이 있어요. 옆축에 레이놀드 수가 있고 세로축에 프릭션 팩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실험을 통해서 다 구해놨어요. 난류일 때도. 그러면 자기가 설계하는 게 배관이 난류다 그러면 그 난류값 갖고 와서 F값 넣고 자기가 설계한 길이 넣고 흘러가는 유체의 종류 넣고 얼마나 속도로 흘러야 되는지 직경이 얼마인지 딱 놓으면 그때의 배관에서 발생하는 압력 손실을 쉽게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레이놀드 수와 프릭션 팩터를 사용하는 가장 주된 이점이에요. 실험도 마찬가지고. 자, 그러면 우리가 관에서 유체가 흘러갈 때 분명히 전달 능력에 의해서 셰어 스트레스에 의해서, 왜? 셰어 스트레스는 유체가 가지고 있는 점성에 의해서 가고자 하는 것을 방해하는 방향으로 작용하는 거에 의해서 압력 손실이 발생한다 그랬는데, 그 압력 손실을 충류의 경우에는 직접 풀 수도 있지만, 그렇죠? 충류의 경우에도 프리션 팩터를 다 구해놔서, 관이 우리가 아까 식은 어떻게 됐어요? 동그란 관일 때 식 세우는 거잖아. 삼각형 관일 때는, 별표일 때는 모르잖아. 하지만 요 프리션 팩터, 레이놀드 수를 이용한 프리션 팩터를 이용하면 쉽게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뭐를? 이거를. 언제요? 충류일 뿐만 아니라 난류일 때도. 이게 우리가 난류일 때 푸는 방법이에요. 난류가 흘러갈 때는 실제로 수치 해석을 구하기가 어렵다 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개념을 가지고 와서 풀어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충류와 난류일 때 우리가 압력 손실을 구하는 방법을 다 풀었어. 이 F값이 어떻게 되는지만 알면 돼. 그렇죠? 실험을 하든 실험을 할 필요가 없으면 찾아오든 누군가 구해놨거든. 자, 여기서는 이렇게 우리가 4장까지는 이거를 구하는 방법을 모멘텀과 운동량 보존 가지고 구했죠. 운동량 보존식까지 구했으면 이것만 방법이냐? 다른 방법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귀찮게 하려고. 에너지 보존 방정식을 써가지고도 구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연력학 제1법칙에 배웠죠. 에너지 보존 방정식 가지고도 충분히 구할 수 있다. 그렇죠? 어떻게 구하느냐? 많이 해봤어요, 여러분들. 파이프 시스템에서. 자, 기억나시죠? 전반부 해봐요. 오픈 시스템에서, 파이프는 오픈 시스템이죠. 한쪽도 열려있고 두 쪽도 열려있는 거죠. 덕트나 파이프나 유체가 흘러가는 배관 내에. 자, 에너지 거기다가 시스템을 설정하고 에너지 보존 방정식을 설정하면 옛날에 말랑말랑했던 걸 기억해 보세요. 그렇죠? 자, 시스템이 만약에 스테디다. 변화가 없다. 시간 동안에. 그리고 비압축성이다. 들어온 놈만큼 나간다. 그리고 뉴턴 유체다. 라고 가정을 하면 남는 식은 컨트롤 보는 열적인 변화, 이 일에 대한 것, 스몰로 나타낸 거는 단위 질량 단위로 환산했기 때문이에요. 자, 그리고 들어온 놈이 가지고 있는 엔탈피, 운동 에너지, 위치 에너지. 나가는 놈이 가지고 나가는 엔탈피, 운동 에너지, 엔탈피. 이거 다 했던 거니까 칠판에 특별히는 안 쓸게요. 자, 그러면 결국에는 남는 건 뭐예요? 이렇게
엔탈피는 공기가 가지고 팽창이 자유로운 경우죠. 그렇죠? 압력항과 열과 관련된 항으로 나눌 수 있고 나머지 남을 거고 그러면 결국에 남는 거는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자, 이렇게 정리가 될 거예요. 자, 그러면 글씨를 한번 써볼까요? 여기서 칠판에서. 자, 거꾸로 가보면 이런 식이 생겨요. 자, 가만히 봅시다. 어려운 거 보지 말고 Z라는 건 높이, 길이라 그랬죠? 높이라 그랬죠? 얘 단위는 뭐를 갖죠? 미터예요. 그러면 당연히 합산이 되려면 얘도 신기하게도 길이의 단위를 갖는 것들이 돼버려요. 이상하게. 전부 길이의 단위를 가져요. 자, 그러면 이제 이해가 돼. 이거는 압력 차이죠. 들어가는 곳, 파이프에 들어가는 곳과 나가는 곳의 압력 차이예요. 정압의 차이예요. 정압의 차이. Z는 뭘까요? 위치죠. 얼마나 수직으로 올렸나. 이 차이예요. 높이 수두라 그럴 수 있겠죠. 높이의 거리. 이건 왜 발생됐을까? 이게 왜 발생된 거지? 열이 발생됐어. 에너지, 운동량 보정할 때는, 보존 방정식을 풀어서 했을 때는 열이라는 걸 안 나왔는데 에너지 보존식을 쓰니까 열이라는 항이 나와요. 열이 변한 거. 들어올 때 놈의 열값과 나갈 때 열값이 그리고 시스템의 열값이 바로 뭐죠? 압력 손실이 마찰열열이 작용한 거죠. 에너지 보존식에서 보면 이 압력 손실 헤드로스라는 게 열의 형태로 나타나요. 마찰에 의해서 시스템에서 환경으로 열이 전달되거나 얘가 온도가 나갈 때 더 높아졌거나 열이라는 항으로 나타나죠. 똑같은 일인데 운동량 보존 방정식을 풀어서 우리가 압력 손실을 구했어. 자, 그러면 이 프레셔 드랍은 에너지 형태로는 어떤 형태가 될까 보면 열이에요. 마찰열이에요. 마찰열. 그렇죠? 마찰이 심하면 어떻게 돼요? 극단적으로 예를 들어서 여기서 50도에 들어왔는데 전당에서 마찰력이 높아져서 얘가 나갈 때 100도가 이렇게 이렇게 될 수도 있죠. 이게 전부 열로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손실되는 열로. 또는 이게 이렇게 되든지 아니면 중간에 파이프 배관이 뜨거워져서 열을 바깥으로 전달했거나. 열의 형태로 나타나는데 그거를 우리가 수두, 미터의 단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수두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펌프 같은 경우 여러분들이 팬은 안 그러는데 펌프는 대부분 수두라고 얘기해요. 몇 수두. 왜? 이것만큼 일해주면 되죠. 이게 압력 손실이에요. 이것만큼 일해주면 그만큼 유지가 가. 그렇죠? 다음 슬라이드에서 자, 그러면 헤드 로스라는 게 이거잖아. 이거를 로스를 놓기 위해서 요거를 이쪽으로 옮겨 넣어버리면 그렇죠? 이거를 이렇게 넘겨버리면 0이니까 이렇게 넘겨버리면 결국에 슬라이드에 있는 것처럼
그죠? 요렇게 될 거예요. 얘네들도 바뀌겠지? 그러면 요 부분 우리가 저기랑 비슷하게 형태를 가져가려면 이거를 우리가 헤드로스라고. 히트가 아니에요. 미안해요. 헤드로스예요. 뭐 히트로스도 될 수 있겠지만 헤드.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을 거예요. 요 부분이 요거예요, 요거. 그러면 당연히 책에서 보는 것이 이걸 만약에 얘는 이식하고 한번 비교해 봅시다. 이 두 개를 한번 비교해 보고 싶은 거야. 이거는 운동량 보존 방정식으로 푼 경우고 이거는 에너지 보존 법칙으로 푼 건데 자, 없애봅시다. 쉽게 하기 위해서 여기서는 일단 높이는 수평하다고 본 거잖아. 이식은. 여기 뭐 밀도 G 사인 시타 없어졌잖아. 요거 싹 지워놓고 생각해 보면 자, 이거가 헤드로스가 돼버리고 그쵸? 요게 헤드로스가 돼버리죠. 자, 헤드로스를 그대로 갖다 놓으면 헤드로스도 이거랑 똑같아요. 결국에 이거잖아. 압력 손실. 즉 헤드로스도 식에서 나타내면 밀도가 없어지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슬라이드에서는 밀도가 살아있을 수 있어요. 없어져야 돼요. 왜? 밀도가 여기 있잖아. 요거를 이게 델타 P잖아. 밀도 G를 나누니까 밀도 G는 있어야 되고 밀도는 없어지고 즉 헤드로스로 풀었더니 요런 형태가 돼요. 압력 손실, 운동량 보존 가지고 압력 손실을 계산했을 때 이런 형태로 나타나는데 만약에 에너지 보존 법칙을 써서 메타의 단위를 갖고 있는 헤드로스를 쓰게 되면 이런 식으로 나타나요. 똑같은 거예요. 프레셔로 나타내느냐 미터수도 나타나느냐의 차이인데 똑같이 적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도 똑같아요. 자, 여기서도 F가 나오고 프릭션 팩터가 나오죠. 두 개 똑같아요. 이거는 구하면 된다 그랬죠. 실험을 하든지 실험이 돼 있는 값을 가져오면 돼. 가져오면 이것도 구할 수 있고 이것도 구할 수 있어요. 자, 이거는 에너지 퍼스트 로우죠. 로우 썼을 때 이렇게 표현이 되고 운동량 보존했을 때 이렇게 표현되고 왜 퍼스트 로우로 표시했는지 이해하시죠? 얘는 열과 관련된 걸 설명할 수 없었지만 얘는 열을 설명할 수 있겠어요. 분명히 압력 손실이 에너지로서는 어디로 갔느냐? 마찰 연료 손실됐다. 그죠? 유체에 건져지거나. 자, 오늘은 이제 뭐 2개 챕터 남아요. 자, 그러면 이식을 충류일 때도 난류일 때도 쓸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프리션 레이놀드스라는 무차원 수혜가 가지고 있는 파워풀한 의미와 효과와 프리션 팩터, 얘도 무차원수예요. 얘가 가지고 있는 정의를 잘 활용하면 충류에서도 난류에서도 이식을 사용할 수 있다 그랬어요. 이식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쪽으로 식을 사용해도 똑같아요. 단 구하는 게 뭐냐에 따라서 틀린 거예요. 자,
자, 그랬을 때 이 F값이 난리일 때 어떻게 구하느냐? 그쵸? 굉장히 어려워. 실험도 많은 실험을 해봤고 해서 봤더니 대충 정형화된 건 없는데 물리량으로 우리가 수식으로 운동량 보존 방정식이나 연력학 보존 방정식처럼 난류에 대해서 F를 쉽게 우리가 정의할 수 있으면 굉장히 좋은데 그렇게는 안 되고 실험을 해봤더니 근사적으로 난류의 경우에 있어서는 이런 값들, F값이 이런 형태로 나타나더라라는 거예요. 근데 위의 식은 어려워. 못 풀진 않지만 알고 싶은 게 이건데 여기에도 알고 싶은 게 들어가 있어. 쉽게 풀릴까? 랜덤하게 뭐 수를 넣어봐야겠지. 넣어서 해봐야 돼. 요거 좀 정확도는 또 F의 정확도는 프리션 팩터의 정확도는 떨어져도 야 이거 구하기 힘드니까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 빼버렸어.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근사적으로 난류에서도 프리션 팩터 값을 구할 수 있다. 여기서 나타내는 입실로는 배관의 표면의 매끄러움 정도예요. 배관의 내부 표면이 아주 매끄러우냐 거칠으냐에 따라서 틀리겠죠. 이거는 아까 얘기했던 반지름을 나타내고 L2는 레이놀드 수를 나타내고 그래서 자기가 설계하는 배관이 충류냐 난류냐 보통 우리가 배관의 종류에 따라서 뭐 딱 잡아서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책에서 보면 여러분들 책을 조금 돌려서 414페이지 보면 보통 레이놀드 수가 2000 책에서 보면 2100으로 나와 있는데 요 이하이면은 충류고 레이놀드 수가 이거보다 커서 약 4000 정도가 되면 난류를 봐요. 자, 레이놀드 수 계산한 방법 아까 가르쳐줬죠. 레이놀드 수는 정의되어 있는 거죠. 흘러가는 유체의 밀도와 점성, 속도, 길이 값을 알면 이게 지금 충류로 가는 건지 배관 속에서 난류로 가는 건지를 대충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값이 잡히면 난류로 간다 그러면 난류에서의 A값, 프릭션 팩터 값을 구해야 되죠. 충류였다? 충류에서 프릭션 팩터 값 넣으면 구해줘요. 자, 난류일 때는 어떻게 한다 해서 이 F값을 실험위에서 구해봤더니 책에서 있는 것처럼 그쵸? 책 그림 9-11이죠. 420페이지에 있는 것처럼 이런 형태가 되더라 그러니까 튜뷸런트의 경우에는 F값을 두 가지 중에 하나 또는 아주 스무스하다 이렇게 간단하게 또 F값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프릭션 팩터 값을. 그러면 그 배관에 대해서 F값을 구해. 첫 번째는 뭐예요? 1. 이걸 계산해야죠. 레이놀드 수를 계산해서 충류인지 난류인지를 판단해요. 충류다? 그 충류에서 구해져 있는 또는 표값을 갖다 놓든지 또는 그 값이 누가 아무도 이 세상에 안 구해놨다. 자기가 실험해서 F값 구하면 돼. 그래서 F값을 여기다 넣고 알고 싶은 건 뭐죠? 이게 알고 싶은 거죠. 도대체 얼마만큼 힘을 줘야 얘가 갈까? 자, 콘크리트를 100m를 올려보낸다. 콘크리트를 얼마의 속도로 보내야 되고 콘크리트의 밀도가 얼마고 점성이 얼마다 배관의 길이가 100m다. 이게 지금 충류로 갈 건지 난류로 갈 건지. 자, 충류다. 그러면 콘크리트의 F값은 누가 구해놨을 거예요. 실험을 통해서. 안 구해놨으면 여러분들 구하면 되고. 그 F값을 측정해서 여기다 집어넣고 자, 길이 100m로 근데 100m로 하는데 100m 넣어놓고 밀도 넣어놓고 속도가 얼마나 필요한지 그다음에 광경이 얼마나 필요한지 이거는 위에서 필요한 양이겠죠. 콘크리트를 100m 위에서 써야 된단 말이야. 매순간. 하면 얼마나 큰 펌프 이 압력 손실을 부과해 줄 수 있는 펌프를 갖다 놓으면 콘크리트가 올라가겠죠. 물도 올라가겠죠. 가스도 올라가겠고 공기도 올라가겠고 그걸 하려고 이렇게 돌아온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되느냐? 점성이라는 게 작용한다. 압력 손실이 왜 생기냐?
점성이라는 게 있다. 전달 능력이 생긴다. 그래서 압력 손실만큼 열이란 형태로 발산이 된다. 없어졌지만. 난리일 때는 제가 지금 보여준 몇 가지 패턴 중에서 가장 자기가 편하다는 쪽을 값을 가지고 F를 구해서 구하면 돼요. 그렇죠? 자, 마지막. 자, 그러면 엔트런스 이펙트는 좀 빼고. 자, 얼마만큼의 궁극적으로 우리가 알고 싶었던 건 이거라 그랬어요. 물을 1층에서부터 100층까지, 콘크리트를 1층에서부터 100층까지, 미터라 그러죠. 물을 1m에서 100m까지, 콘크리트 100m까지 보낼 때 도대체 얼마만큼의 압력 배관 속에서 압력 손실이 생기고 그 손실을 이길 만한 펌프가 얼마나 필요하느냐. 그게 우리가 궁극적으로 알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러려면 다시 도대체 얼마만큼의 펌프나 히트가 필요한지를 계산할 때는 다시 에너지 보존 법칙으로 가겠죠. 자, 파이핑 시스템에서 만약에 액체라면 펌프라는 거고, 펌프가 압력을 높여줄 거고, 기체라 그러면 팬이라는 게 압력을 높아주고, 그쵸? 요 손실만큼 압력을 높여줘야 올라갈 거 아니야. 또는 뭐 터빈이 될 수도 있고, 어떤 기계들을 통해서 압력을 높여줘야 돼. 그 얼마만큼의 일이 필요하냐? 아까 에너지 보존식 썼잖아요. 쭉 써놓고, 이게 압력 차 손실이 분명히 발생될 거고. 그러면 밑에 있는 식처럼 그렇죠? 쓸까요? 정리해서 쓰면 그렇죠? 다음에 슬라이드가 밑부분에 있어서 위에 나와 있는 게 슬라이드가 있으면 좋은데 아이고 없습니다. 슬라이드 밑부분에서 뒤에 있는 친구들이 안 보일 테니까 요거 갖고 얘기할까요? 요거 갖고 얘기합시다. 자, 들어올 때의 상태예요. 나갈 때의 상태예요. 만약에 배관의 직경이 똑같았다, 정상 상태다 그러면 들어올 때의 속도나 나갈 때의 속도는 똑같을 거예요. 그렇지. 높이를 올렸다 그러면 높이 올려놓은 만큼 이게 증가했을 거예요. 단 얘는 차이가 날 거예요. 왜? 분명히 압력 손실이 발생할 거거든. 델타 P가 이거거든요. 들어올 때의 압력하고 나갈 때의 압력이 틀려질 거예요. 손실이 발생됐을 거고 그거의 일부는 열이란 형태로 전달이 됐을 거예요. 요항이나 요항으로. 얘가 그 차이만큼 일해줘야 되죠? 일값이죠? 그래야지 예를 들어서 봅시다. 요만한 배관에 펌프가 있다. 이게 시스템이다. 자, 얘가 일을 해주는 거죠? 이 시스템에다가. 시스템이 흘러가는 유체다. 이렇게 보면 얘가 일을 가해주는 거죠, 여기다가. 얘가 이만큼 흘러가게. W항이란 말이에요. 자, W항만 따로 정리해서 놓으면 참 밑에 애매한데, 그쵸? 일을 해줘야 되는, 밑에가 안 보여서 참 설명하게 되는데, 그쵸? 이만큼 왼쪽 항에서 시스템이 더 부과해줘야지, 올라가는데 이 부분이 당연히 열로 손실되는 부분이고 펌프가 해줘야 될 일이에요. 또는 팬이. 펌프는 그러면 아까 수두 얘기를 했죠. 수두로 호스파워로 계산하는 경우도 있고 수두로 계산하는 경우도 편한 게 있어요. 수두가 편한 경우는 수두로 계산해서 야 높이 양정 얼마짜리 우리 보통 펌프에 대해서 양정이란 말을 써요. 양정 얼마짜리 펌프 쓰면 돼. 계산해 보니까 이거 해봤더니 양정 얼마짜리
펌프 갖다 놔라. 그러면 올라간다. 파워로 얘기해도 돼요. 호스파워로. 요 값이죠, 요 값. 즉 다시 한번 수업에서 한 거를 정의하려면 우리가 유체를 배관 내부, 인터널 플로우를 지금 한 거예요. 어떤 파이프나 덕트나 어떤 배관 내부에 유체를 흘려보내고자 할 때 도대체 얼마만큼의 우리가 일을 해줘야, 즉 얼마 용량의 펌프, 팬, 터바인을 갖다 줘야지 그만큼 흘러갈 수 있느냐라는 게 궁금했던 거예요. 자, 거기서 왜 압력 손실이 도대체 얼마나 발생하느냐? 왜 발생하느냐? 전달 응력 때문에 발생한다. 전달 응력은 점성 때문에 생긴다. 자, 그러려면 이 압력 손실을 구하려면 충류에서는 우리가 쉽게 구하는 방법이 있지만 충류 이외에도 배관의 형태가 복잡해지거나 다양해지면 쉽게 구하지진 않는다. 오히려 레이놀드스와 프릭션 팩터를 이용해서 구하는 방법이 훨씬 쉽다. 이식 또는 이식으로 해서 압력 헤드로스, 프레셔로스나 헤드로스를 구할 수 있다. 그렇게 해서 구하면 여식에다 집어넣어 놓고 바로 얼마만큼의 용량을 가지고 있는, 양정을 가지고 있는 펌프냐 팬을 설치하면 그렇게 흘려보낼 수 있는지를 알게 된 거예요. 그게 목적이었던 거예요. 그렇죠? 자, 순서를 좀 거꾸로 돌려서, 자, 엔트런스 효과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 뭐 책에서 보시면 이거는 뭐 어려운 얘기가 아니니까 수평으로 놓고 단면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분명히 여기서부터 들어올 때는 전부 같은 속도로 들어왔을 거예요. 스타트 선상 여기서 같이 들어왔는데 점점점 안으로 들어가면서 속도 구배가 바뀌면서 충류가 되든지 난류가 되든지 어떤 속도 구배를 형성을 할 거란 말이죠. 근데 보통 처음에 들어갈 때는 여기를 입구 효과죠. 이름은. 그렇죠? 충류가 됐든 난류가 됐든 이 후반부에서는 어떤 상태가 발달이 돼서 그 상태가 지속된다고 보면 여기서부터는 프릭션 팩터 값이 컨스탄트하다고 보는 게 컨스탄트해요. 하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는 프릭션 팩터가 틀릴 수 있어요. 그게 엔트런스 이펙트예요.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자, 하지만 대부분을 보면 길이와 관련이 많이 돼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실험을 해보고 그랬더니 보통 충류일 때는 길이에 대해서 0.065 레이놀드스에다 직경을 정도 곱하는 정도의 거리에서 요 거리예요. 도대체 이게 얼마, 이 전체 길이 중에서 요 길이가 도대체 얼마나 차지하냐 이거죠. 하지만 건축물에서 우리가 온도나 공기를 볼 때 대부분 요 길이가 굉장히 짧기 때문에 대부분 그 부분을 무시하고 충분히 발달됐다고 계산을 해도 큰 문제는 없어요. 물론 조금 손실이 있거나 정확하진 안 맞을 거예요. 그렇죠? 여기에 뭐 밸브가 있거나 무슨 장치가 있어서 흐름을 장애하는 장치가 있다면 더 안 맞겠지만 보통 우리가 건축에서 배관이나 덕트나 이런 걸 할 때는 이 영역을 중심으로 설계를 해도 큰 문제가 안 돼요. 왜? 이 길이가 상당히 짧기 때문에 영향 요소가. 만약에 이게 프릭션 팩터가 굉장히 크다 그러면 우리가 이것만 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게 100m다. 100m짜리 수도관이다. 건물에 집어넣었다. 자, 만약에 우리가 이거를
fully developed 이 상태만을 가지고 계산해 봤더니 압력 손실 값이 요것만 가지고 계산해 봤더니 압력 손실 값이 100이었다. 가정이에요. 자, 100이었으면 100에 맞는 펌프를 설치하면 되겠지만 만약에 이 길이가 굉장히 길어서 이 프릭션 팩터도 무시하지 못한다. 그럼 얘가 50이었다. 요만큼 입구 효과에서 적용되는 프릭션 팩터가 얘보다 좀 커서 50이나 작용이 됐다. 그럼 어떻게 돼요? 100으로 설계했으면 그만큼 효능을 못 발휘하겠죠. 얘만큼의 영향이 있단 말이에요. 분명히. 우리는 여기만 가정을 해서 여태까지 푼 거예요. 이 부분은 사실 아직 안 본 거예요. 근데 봐긴 봐야 되는데 보통 건축물에서 설계해 보면 여기 한번 보세요. 레이놀드 수에다 직경에다가 0.065니까 그렇게 우리가 건축계에서 생각하는 그 길이만큼 직경을 봤을 때 그렇게 크진 않아요. 엄밀히 계산하려면 만약에 콘크리트를 정말 초고층 건물에다가 이다가 300m까지 쌓야겠다 그러면 충분히 발달한 요 영역만 가지고 계산하는 게 아니라 충분히 발달하지 한 요 엔트런스 효과까지도의 프릭션 팩터를 고려해서 계산해야겠죠. 그래야 정확한 값이 나오겠죠. 정확한 값을 얻으려면. 하지만 보통 그렇지 않고 건축물에서도 여러분들이 설계할 때 만약에 이게 호스파워가 뭐 100이 필요하다. 펌프가 100 설계하지는 않죠. 우리 건물에 설계할 때는 안전율이라는 게 있죠. 곱하기 뭐 110%를 해준다든지 120%를 해줘서 안전율을 하기 때문에 그렇죠? 설계 고려하지 않아야 된다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엔트런스 효과가 크게 일어날 것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고려해서 계산하는데 만약에 이 길이가 짧으면 그렇게까지 고려 안 하고 이것만 가지고도 고려해서도 근사한 값은 충분히 얻을 수 있습니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수업을 하겠습니다.